우리가 일정한 기간에 뭐 2주가 됐든 1주가 됐든 어떤 단일한 시간 시스템 하는 걸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은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나중에 어디가 어느 부분이 기억에 남냐면 마지막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처음에 뭐 티각태각하고 어려움 많아도 마지막 부분만 좋으면 우리 기억은 그 70% 마지막 부분만 기억을 해요. 우리가 14일 동안 열심히 거의 90% 다 잘해왔는데 마지막 날 하루 이틀 풀어지면 우리가 6개월 후, 1년 후, 몇 년 후에 기억을 되돌아보면 뭐가 기억나냐면 그 풀어진 마지막 하루 이틀이 압도적으로 기억에 많이 차져요. 많이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중간에 뭐 척에 막 엎치락뒤치락 뭐 갈등도 많고 이러다가 그걸 다 통합하면서 마지막에 잘하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기억으로 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처음부터 잘해왔는데 마지막 하루도 약간 그걸 말이죠. 방심이라고 하죠. 탁나버리는 순간 잘못하면 50%가 다 나가요. 그래서 맞는 말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그 많은 경험 법칙 속에 그래서 하나의 어떤 아무리 쪼매는 일이라도 할 만한 일을 할 때는 마무리 부분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게 게르만족하고 로마 병사가 싸우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초기는 게르만족이 잘해요. 뒷 마무리를 못 해갖고 전쟁 났을 때 언제 대군이 죽는다 그랬어요? 퇴각할 때 죽어요. 내가 이번에 그 제임스 웹 많은 게 올라간 과정을 그때 강의 좀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가장 놀라워해야 될 부분은 제임스 웹 프로젝트가 몇 년 동안 지연된 줄 알아요? 그게 한 30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30년 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비용이 뭐 10배 이상 늘어났고 중간에 우여곡절 그렇게 많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와중에 미국이 쏘올래요. 그게 노마의 정신이에요.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나 아시아권은 약해요.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안 해봤어요. 이것도 보이잖아요. 우리가 2주 동안 거의 한 12일 동안 제가 24번 학습 탐사 중에 솔직히 가장 만족해요. 근데 오늘 아까 저서 누가 한 사람이 무슨 건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솔직히 억했어요. 굉장히 나한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니까 솔직히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건 적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흔히 100일 뭐 기도한다 혹은 열흘 단식한다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한 보름 단식을 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매일 산책을 해요. 15일 딱 채우는데 한 13일, 14일 다 와가는 날 산책하다가 봤더니 아주 맛있는 홍식 앞에 딱 떨어져 있고 그 유혹의 머리가 탁 묶는 순간 그 프로젝트 완전히 실패합니다. 진짜 그거는. 그래서 미국이 왜 미국이냐 그걸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한번 계획된 프로젝트는 완결을 지어요. 그게 어떠한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하고 이래도 그 끝갈 때 갈 때까지 실패도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피드백이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걸 처음으로 완전히 확립했고 서구 문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아직도 동양은 현실주의에 몸벗어나고 조금 이기는 것 같으면 미국에서 판을 뒤집어 갖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갔을 때 91년도에 미국은 지는 해였어요. 일본은 떠오르는 해였어요. 그때 미국의 많은 경영가들이 일본의 그 도요타 방식을 배우니 하면서 막 그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했어요. 일본에 와서 배운다고 하고 일본이 그 미국의 많은 부동산을 사고 맨하탄이 일본에 넘어가는 이런 소리까지 막 났어요. 근데 저도 그런 무드 속에 와서 미국 이제 곧 일본이 떠오르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석사 박사 6년 딱 끝나고 돌아오는 순간 봤더니 이거 자 최근 보세요.
우리 시계를 돌려갖고 대략 10년, 5년 전 같으면 중국이 미국을 곧 앞질 거다. 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측했죠.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너 꿈깨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는 미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주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서구의 시스템하고 이 동북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 나는가?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결하는 이거는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힘이 한 2배, 3배를 갖고 있어야 완결을 해요. 자, 요약하면 아직도 동북아, 중국, 일본, 코리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 코리아가 빨리 따라가는 거는 중국의 그 대륙 문화권에 붙지 않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나라 6.25 이후로 해양 문화권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 뭐 다른 의견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시계를 10년 전으로 5년 전으로 돌려도 곧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로 중국이 세계 경제 1위가 되고 이럴 건데 지금 그 연도가 지금 최근 분석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수출하는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최근 2, 3년을 봐야 돼요. 앞으로 2, 3년 지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합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공장들이 빠져나가 지금 베트남을 가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북아 있는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가 이번에 그리스 로마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영웅들, 민주화 영웅들이 50년 동안 만들어낸 거죠. 6.25 이후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세대들은 책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팔로 판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그건 실력이잖아요. 조금만 상황 달라지면 풀어지고. 물론 뭐 이번에 또 여러 이야기는 거의 24번 중에 가장 만족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이 정도면 참 해볼만하다. 그래 조금 더 이야기 그랬습니다. 또 각 사람. 좋아요. 자, 그래서 모든 평가는 마지막 14일 같으면 오늘하고 내일 평가가 나중에 보면 50% 차지합니다. 그때 풀어지면 진짜 그거는 가망 없어요. 하루 이틀만 참으면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플랜 프로젝트란 말 굉장히 좋아해요. 인류가 한 개인이 자기 삶을 프로젝트 관점을 바라보느냐, 한 집단이 프로젝트 관점을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차 대전 끝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뭐 이기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박살이 나 있었고, 그러면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면 공산주의는 그냥 돌아요. 그래서 생긴 마샬 플랜이잖아. 마샬 플랜, 아폴로 플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잡은 거는 플랜으로 잡은 거예요. 그 플랜이란 말은 뭐냐면 일상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극단적이 올 때는 일상 삶을 일단 중단하고 지금 우리처럼 짧은 기간에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플랜이 나와요. 플랜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연구소에서 보면 가재 딱 떨어지면 그걸 거꾸로 해갖고 엄청난 계획을 많이 잡아요. 플랜이 있어야 계획이라는 게 생겨요. 자, 요약하면 플랜은 일상생활을 스탑하는 겁니다. 잠시적으로.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독재관을 배웠잖아요. 딱 6개월 동안 로마가 얼마나 총명해요. 얼마나 현명해요. 그 시스템이. 독재를 허용해요. 합법적으로. 단 6개월 동안. 한민족이 사라지느냐 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독재를 허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그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딱 6개월 동안 독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끝무렵을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알 수 있어요. 끝무렵을 보면. 그게 무슨 뭐 수능이 딱 정해진 거예요. 아폴로 프로젝트 할 때 그 케네디가 연설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한다. 그 한마디로 미국을 일깨운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그때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에 투여한 돈이 미국 전체 재정에 충격을 줄 정도로 그냥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케네디가 그 나사의 총책임자를 행정의 달인을 삼아요. 과학자를 삼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총지할 만한 진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을 딱 앉추면서 아폴로 프로젝트 가져가면서 명실상부한 지구상의 패권을 미국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산업화의 영웅, 민주화의 영웅의 두 영웅의 시대를 지금 갓 통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우리는 반드시 책무감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오케이, 자,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족합니다. 저는 대단히 만족하니까. 그래서 자, 기념할 것고 또박또박 나가야 돼요. 또박또박.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요 전자기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빨리 요약해 드릴 테니 요거를 그냥 몸에 심을 정도로 반복을 하면 우리가 현대 이 공학, 자연과학이 만든 세계상을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전자기파는 가장 큰 게 라디오 웨이브. 예, 라디오 웨이브라고 그래요. 라디오 웨이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그 다음에 감마선.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우주가. 이 간단한 걸 암기 안 한다면 못한다면 말이 안 돼요. 단순하게 암기한다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거는 말 그대로 라디오 웨이브냐 한 거는 방송입니다. 방송. 방송은 AM이 있고 FM이 있어요. 요거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FM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진폭을 갖고 변조를 하는가, 파장 주파수를 갖고 변조를 하는 거. 이 말은 변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정보를 말의 강도로 갖고 정보를 실어 나를 건가, 주파수 말을 빠르게 하는 느리게 하는 요거의 정보를 실어 나를까가 FM, AM을 결정합니다. 이거 좀 더 라디오 방송이죠. 요 속에 텔레비전 방송까지 다 들어가요. 오케이. 그다음 마이크로웨이브는 뭐 긴장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5분입니다. 5분이고 더 중요한 거는 자, 마이크로웨이브란 말을 또 쓰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코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오마이 사이언스. 1억짜리를 봐도 모르는 거예요. 우주론이 다루는 파장 영역이 이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네, 그걸 CNB. 코즈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오마이 사이언스. 이건 1억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1억짜리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감을 안 갖고 있으니까 조금 다리 아프고 공부 안 할 핑계는 10가지 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데 오늘 집사람한테 좀 화를 내줬는데 집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변한다고 이거 피곤한데 또 당신 또 한 해 일하다가 내가 지금 오늘 딱 째려봤는데 알죠? 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그렇게 독재자 옆에는 이렇게 또 있어야 돼요. 박 대통령 옆에 유경수 여사가 야당 역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경수 여사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마음속으로 다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어쨌든 좀 시간을 투자하고 먼저 봤잖아요. 먼저 본 사람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먼저 본 사람은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파장 영역을 연구하는 걸 우주론이라 그래요. 내가 15년 동안 강의했는 영역 분야입니다. 강의하는 시간만 해도 아마 한 300시간은 될 거예요. 이것만 강의하는 시간만 다 모아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걸 먼저 그 맛을 본 사람이 어떻게 안 알려주겠어요? 그러면 책무 위반이에요. 그럼 나 이런 운동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강사를 받는데 그걸 인마이 포켓하고 안 알려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난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안 알려주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힘든다 해도 이건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자, 요거는 파장대가 밀리미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엄밀하지 않았고 요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여줄게요. 박자세에 들어가서 오늘 끝난 걸 좀 올려줄게요. 박자세 노고가 뭔지 보세요. 앞에 내가 135제지라 그 강의할 때 이렇게 둥그런 한데 10% 수박 같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지구를 해놨는데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뭔지 몰라. 이거 뭔지 알아요? 베이비 우주를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써야겠어요. 이 사진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사에 가서 그 나사 과학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축구공 같은 해다가 이 무늬를 그렸는 그걸 보여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정확하게 38만 년 전의 우주입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했는 그림이냐? No, 아닙니다. 측정한 그림입니다. 측정한 리얼 데이터입니다. 엄마 사이언스. 측정값입니다. 이걸 측정한 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많은 경이 아니고 W 맵이 혹시 아는 사람? 내가 수도 없이 했는데 갑자기 인공위성입니다. 그 인공위성이 그 인공위성 띄우고 그 후 한 20년 후에 유럽에서 다시 띄우는데 유럽은 한 나라가 띄울 돈이 없으니까 EU에서 돈을 다 가출해갖고 이런 프로젝트 하나는 우리나라 돈 하면 조단위입니다. 조단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1990년도만 해도요. 알마 내가 가본 그 칠레 5,000m 꼭대기 아타카마산 세계 최고 높은 데 있는 그 60개의 만원경이 있는 그 단지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억 원을 일본은 투자했습니다. 그냥 기꺼이 과학 기초연구로서 내놨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일본은 노벨상 20명 이상 나와도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일본 욕하기 바쁘지만은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학 분야에서. 1990년대 1조 원을 이 순수 과학을 위해 갖고 천문대 하는데 전 세계 돈을 모으는데 1조 원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내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 후에 하는데 우리나라 500억 나중에 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는 국가에서 오늘도 내가 가이드문에 계속 읽었죠. 지금 우리나라 이쪽에 다리도 놓고 많이 했는데 나도 이렇게 국뽕처럼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물어봐요. 일본이 이쪽에 더 많이 투자했느냐 코리아가 그러냐? 아직도 일본이다. 그런 걸 좀 봐야 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빅뱅 후 38만 수소 내가 이거 추억했잖아. 바로 그 순간에 그때를 뭘 쟀나 하면 우주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실제로 재는 겁니다. WMAP이라는 인공위성이 올라가갖고 2002년도 최초로 그 데이터가 오픈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물리학자들은 완전히 경악을 했습니다. 뭔데? 저 찍은 실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한 플라시 요겁니다. 우리 박자세 녹음은 요겁니다. 안에 제가 135년 강의 보면 요게 있을 겁니다. 요걸 소식으로 플랫하는 게 요겁니다. 이게 뭔데요? 자, 요게 뭔데를 궁금하신 사람은 세계적으로 히트한 천문학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 하면 빅뱅.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책이 과학책으로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그게 한 500페이지 되는 그 빅뱅이라는 책에 그 책은 지난 500년 동안 천문학의 역사를 굉장히 그 일반이 알아줄 수 있는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천문학이 뭔가 알고 싶은 사람 그 책을
우리나라 가면 곧장 사보세요. 빅뱅이라는 책. 네. 그 책에 거의 끝날 무렵에 딱 하나의 도표가 나옵니다. 바로 이 도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500년 천문학의 역사의 결과는 이 도표 하나를 향한 겁니다. 이 도표가 그 모든 걸 증명하고, 자, 이 도표가 요걸 그래프로 그린 도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 피크점이 요게 L 값인데 L이 대략 200쯤 나와요. 뭐 이럴 때 그 나중에 갔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요 L 값이 200의 피크가 나올 거라고 1960년도 이론 물리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요게 L200에서 나올 때 요걸 뭘 하냐면 우리 우주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 구조가 밝혀져요. 측정으로. 자, 오케이. 그런데 요런 이론에 요것도 요쪽도 노벨상을 받고, 요거 이전에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노벨상은 뭐냐면 천문학에서 요 노벨상입니다. 요 노벨상이 뭐냐면 요게 파장입니다. 남다르졌는데 요 파장의 피크가 2.1mm인가 그래요. 요게 피크점이 돼요. 요거는 궁금한 사람, 내가 거의 한 10년 전에 썼던 생각의 출현이라는 그 책에, 브레인 책인데도 앞장에 이 다이그램을 인용해요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내가 썼는 박문호 박사의 내 생각의 출현, 그해 7개 신문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그 책을 보세요. 그 책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빅뱅의 울음소리를 측정한 겁니다. 빅뱅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적된,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코스몰로지가, 우주론이 큰 사이즈 엄밀한 과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주론은 옛날까지 아니고 한 뭐 50년 이전만 해도 원로 과학자들이 그냥 뭐 연구기금 관계없이 그냥 직접 뭐 충동력에서 했던 그런 분야예요. 근데 요게 노벨상에 나오면서 엄밀한 사이언스로 바뀌어진 사건입니다. 요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2.1mm니까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2.1mm를 온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온도로 바꾸면, 자,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게 어떤 사건, 요거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현대 우주론이 뭔가 딱 한마디로 끝내줄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적 통신 회사인 벨 회사가 그 대륙간, 대서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파망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이제 전파망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려고 그랬는데 통신한테 자꾸 노이즈가 끼는 거야, 잡음이. 그래서 이거 뭐냐 해갖고 그 천문학자도 아니야,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이 잡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 통신에. 그래서 잡음을 제거하려고 이제 봤더니 전파망에 비둘기 항상이 있는 거야. 그 비둘기 그 배설물이 유전물질이거든요. 그 전파를 교란시켜요. 그거 싹싹 닦아냈어요. 닦아내도 노이즈가 조금 줄었는데 그대로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노이즈는 좀 전자공학을 하면 경락을 할 이야기예요. 이 노이즈가 보통 그 시그널이 들어오면 방향이 있어요. 별에서 오든 지구에서 오든 어디서 온다는 거는 from to잖아요. 그럼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이즈는 모든 방향에 360도 모든 방향에 동일한 세기로 오는 거예요. 그걸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화이트 노이즈라 해갖고, 이런 경우는 시스템 자체의 노이즈예요. 그래서 그 전파 많은 그 전체를 조사하고 뭐 이게 뭐 먼지가 끼었나 뭐 기름이 덜쳐 다 조사를 해가 다 제거하고 했는데도 일정한 부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갖고 어쩌다 보고를 해. 논문을 써야 되니까요. 아주 무미건조한 논문을 썼어요. 뭐냐니까요. 대략 210MHz 영역대의 등방향성 노이즈 소스에 대한 측정 결과 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딱 2페이지.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노이즈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노이즈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뉴저지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에 디케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그 그룹이 한 20년 전부터 그런 연구를 해오고 있었어요. 뭐냐? 빅뱅이 터졌다면 그 울음소리를 그때는 137억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때는 대략 우주가 200억 년 전쯤 이렇게 시작해서 다른 계산을 통해 갖고, 그럼 빅뱅이 터졌다면 그 터진 충격파, 그 충격파를
지금 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누구나 탁상 떠오르잖아요. 그게 실제로 우주에 일어난 일 같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여파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그럼 계산한다는 게 이제 그 웨이브니까 파장을 하고. 그럼 그 충격파가 뭐냐? 딱 하나예요. 빛인데 지금 전자기 스펙트럼인데 그 전자기 스펙트럼이 우주가 그러니까 빛이라 하면 파장이 있잖아요. 그럼 가시광선은 뭐 5천 원구수는 다 있는데 우주 빅뱅 때 생겼던 그 파장이 우주와 팽창을 하면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서 파장이 늘어나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물리학 기본인데 그러면 빅뱅에서 터졌던 게 파장이 늘어나면 지금 얼마 됐을까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처음 했던 사람이 가모브예요. 가모브는 그걸 온도로 바꿔 5도 K라고 딱 했어요. 가모브라는 사람이 빅뱅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노벨상은 안 받았는데 바로 코펜하겐 이야기했죠. 러시아 사람인데 소련 사람인데 닐스 보아한테 와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년 있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 장학금이 끊어졌는데 닐스 보아가 너도 좀 더 있으라 해갖고 몇 년 동안에 계산을 해갖고 빅뱅 단어를 만들고 우주가 앙 울었으면 그 울음소리가 지금쯤에 들렸을 때 그걸 온도로 바꾸면 5도쯤 될 거라. 5도 K. 5도 K. 자, 5도 K는 뭐냐면요. 절대 온도니까네. 273도에다가 5도를 빼주면 돼요. 그게 대략 뭐 260도쯤 되는 265도 뭐 이런 거예요. 영하.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하 70도면 질소가 얼음이 됩니다. 액체 질소 본 적 있나요? 혹시 본 사람? 액체 질소 본 사람? 통은 봤죠. 액체 질소 통은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시니까 봤을 거예요. 저는 연구소에서 그 매일 하는 게 액체 질소 갖다 붓는 겁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액체 질소 통이 얼마나 하느냐면요. 거의 1톤쯤 돼요. 그거 이렇게 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타러 가요. 그 인도 유학생은 그 밀다가 일사병을 넘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 통 미는 게 그 액체 질소 통량을 갖고 하면 진공을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 가면 70도 되면 영하 70도 되면 이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액체가 됩니다. 오메사이언스. 뭐 대략 그 밑에 들어가면 산소도 액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체가 되는 게 가장 그런 게 헬륨입니다. 헬륨은 영하 한 270도쯤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액체 질소를 한번 봐야 이 물리학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5도 K는 뭐냐면요. 그 가벼운 액체가 되기가 가장 발학적으로 저항하는 헬륨조차도 고온도 4도 K 되면 액체가 됩니다. 헬륨이 액체가 되면 양자 현상이 거시적 세계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이만한 물동이에 담긴 액체 헬륨이 수온같이 흔들흔들하다가 바게스를 넘어갖고 지원차 머큐리 알죠? 그것처럼 도망가 버립니다. 그 슈퍼플로이드라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제 나 보면 우주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는데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가보면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 정도다. 예, 그걸 예측해놨는데 프린스턴 연구팀은 그 후에 계속 연구를 디파인 해갖고 대략 뭐 2도 K 정도까지 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바로 요걸 온도를 바꾸면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1.75도 K입니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273도 빼면 영하 273도, 영하 272도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하나면 1000만원짜리 뜻입니다. 지금 우주의 온도가 얼마냐? 딱 한번 대답하셔야 돼요. 영하 270도 정도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내 몸도 30도, 우리 태양은 뭐 1000만 도라면 그 뭐야?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극히 로컬적인 현상이고 우주 전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할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 별이 되고 뭐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주 전체예요. 오케이. 자, 우주론이 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막스 플랑크 곡선 이야기했죠? 그거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자, 왜 이게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해버렸냐면 특히 요것도 노벨상을 받고 요것도 노벨상을 받고 요거는 노벨상을 3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플랫하면서 요게 이제 저는 요게 들어가는 이론식이 박사과정 레벨의 우주론 200 이론식이 200가지는 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게 그 200가지도 넘는 수식을 일반인 대상으로 다 풀었습니다. 예. 그런 걸 한번 해보. 그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아까 텐사 미분입니다. 그 공변 미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물리학과 박사과정 중에서도 우주론 하는 사람만 다룹니다. 기내가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서 나온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그때부터 인류가 알게 된 게 우리가 아는 우주는 별 주기율표가 우주 전체잖아요. 주기율표로 구성된 우주 전체의 물질 에너지 양이 잘 들으세요. 예, 4%밖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물리학 무슨 말이란 걸 알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우주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의 질량과 원자가 되는 모든 총 에너지, 원자가 이제 별이 되니까 별이 되는 총 에너지, 주기율표 물질 다 이게 우주 전체를 알았는데 그게 2002년부터 그게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오직 4%밖에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 96%는 뭐냐면 96%는 79%의 다크 에너지, 그 다음에 74%요 해보세요. 24%쯤일 거예요. 대략 이건 숫자가 작지만 이런 비율입니다. 대략 24% 정도의 다크 메타. 그러면 96% 만들어봤어요. 대략 이렇게 되죠.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다크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다크 에너지가 뭔데? 지금 이제 어제 누가 해야 할까 우리나라 좀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다크 메타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뭐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 들어보면 예,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년 내로 다크 메타 찾아내면 노벨상 후보 1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다크 에너지는 뭐냐면 지금 현대 우주는 핵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중력도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그때까지 해석을 못했는데 지금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하려면 이게 팍 밀어내는 그 힘은 뭐냐? 바로 백큐럼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력한 후보가 이 다크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그거가 인류가 알게 된 게 바로 2002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플러스를 엄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나이가 정확히 137억 년이라는 게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강의 시리즈가 137억 년 우주의 진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한번 4시간짜리 강의를 15년 동안 했잖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002년에 처음 데이터가 나왔을 때 내가 수유너머라는 단체에 가서 이걸 강의를 했습니다. 자, 도전하고.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우주 전체라는 걸 내가 다시 해야겠다. 우주 전체죠. 요거는 우주의 시작. 그 메아리가 지금 와서 영하 270도 정도 되는 아주 미약한 그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포톤 광자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 그러니까 모든 갤럭시가 내는 별빛의 거의 100배 이상 빛이 지금도 더 길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입니다. 궁금한 사람 거기 있나? 그거 뭐 옛날에 계산해서 그런 거 아니야? No. 여러분들 옛날에 그 흑백 TV 브라운관 할 때 지지직 나오죠. 허연 점. 그 점의 10%는 바로 빅뱅에서 나온 빛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주에 있는 모든 별빛이 내는 빛보다 더 많은 빅뱅의 빛 속에 지금 잠겨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먼저 본 사람이 안 알려준 거는 직무유기요. 이해하겠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한 거 아는데도 굳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우주론이 먼저 황당하게 생각해요. 우주론은 이 전자기 스펙트럼 이 속에 한 7, 8가지 중에 요걸 연구하는 걸 우주론이라 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쪽에 노벨상이 한 4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화성 가면 빅뱅이라는 책을 꼭 숙독하고 맨 마지막 장에 요 그림을 알면 다 압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림은 이론가들이 1960년도부터 세계적 이론가들이 주로 프린스턴 대학 이쪽 중심으로 다 계산을 해갖고 요거는 이론식인데 실제 관측 데이터는 아주 점으로 찍잖아요. 이게 완전히 따라요. 요거 있는 요 피크하고 요 피크의 비에 따라갖고 다크 에너지, 다크 메타의 비율이 다 결정됩니다. 그걸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요
요렇게 만든 요 이론식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MIT의 이쪽 분야의 프론티어입니다. MIT 교수인데 누군지 알아요? 태그마크. 모르죠? 처음 듣죠? 그래. 그래서 좋으면 안 돼요. 태그마크가 이 분야를 거의 30년을 선도해왔던 프론티어 학자인데 그 사람이 피타고라스 쪽으로 터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 사람이 작심하고 썼는 책이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 번역됐습니다. 태그마크의 유니버스. 꼭 사보세요. 이번 학습 탐사보다 더 큰 건 세계입니다. 그 은밀한, 이 굉장히 은밀한 그 우주론을 하는 학자가 그 책 서문에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나는 학계에서 매장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자꾸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토로하면서 어쩌면 피타고라스가 실제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의 무한대 자유 속에 수학적 상상의 수학의 논리 법칙에서 만들어진 우주는 무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칸토르가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 했던 그 말은 논리적 구조가 맞으면 무엇이든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상상, 논리적 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물질의 실제의 세계죠. 실제의 세계란 말은 돌멩이가 날아오면 맞으면 깍 하고 하는 세계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물질화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버전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수가 만드는 무한한 우주가 실제한다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는 실제하는 무한한 우주 속에, 무한한 우주는 수학 속에밖에 없는데 수학 속에 있는 무한한 우주가 실제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글로 터닝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전향하는 이 정상급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최근 동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통닭할 때 마이크로 오븐에 뭐 이렇게 음식 데울 때마다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합장하면서 이게 그렇더라. 제가 우리 박사 세원들하고 알마 전문 들어갔는데 알마가 뭐의 학자인 줄 알아요? 아타카마 밀리메타 서브 밀리메타 어레이입니다. 그 밀리메타가 2밀리메타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알았었나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 자, 적외선은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저러면 적외선은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밀키웨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은하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경이 10만 킬로입니다. 10만 광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센터가 있어요. 은하의 중심이 있어요. 이 은하 중심도 하나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지금 현대 천문학은 지난 100년 동안 밝힌 현대 은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지금 많은 측정 결과가 나와요. 모든 은하 센터에는 블랙홀이 있다. 옛날에는 블랙홀을 굉장히 예외적인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모든 은하 센터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다. 그럼 우리 1000억 개, 2000억 개의 별로 된 우리 밀키웨이의 센터에 블랙홀이 있느냐? 발견됐습니다. 은밀한 측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행성들이 별들이 움직이는 걸 공정 궤도를 1990년도부터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 들으세요. 그 측정이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가시광선은 안 됩니다. X선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갤럭시의 심장 센터를 볼 수 있는 빛은 적외선. 이걸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문학을 하면 적외선만이 그 파장대가 또 뭐냐면 우리 은하 중심, 은하 중심의 은하 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속에 거대 블랙홀이 있습니다. 예, 거대 블랙홀이 있는데 이걸 측정하려면 반드시 적외선 영역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만한 이렇게 기둥이 내가 유학 가다 오면서 사왔는 그 이만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도 다시 찍었는데 이 사진 기둥은 수천 개 별이 이 속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보려는 근데 이어서 빛이 이까지 올라가는데 3광년 걸리는 별이 만들어지는 광고입니다. 이 속에 별은 만들어지면 한 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천 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별이 만들어진 영역의 온도는 10도 K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영역을 보려 하면 적외선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별의 탄생 순간은 그 가스 구름 속에 강보 속에는 갓난아기 때문에 강보를 통과할 수 있는 빛은 적외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모든 은하의 센터를 측정하려면 이 은하까지 가운데 많은 파티클들이 있습니다. 다른 빛은 다 살아내고 못 들어가요. 적외선만이 들어가서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 계산했더니 결론 어떻게 해요? 우리 2천억 개의 별로 된 밀키웨이 센터에는 태양 질량 300만 배의 블랙홀이 있다. 교과서에 나옵니다. 또 1,000만 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1,000만 원이냐면, 그러니까 갤럭시가 먼저냐, 별이 먼저냐, 그러니까 블랙홀이 먼저냐. 이 게임이 지금 터닝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홀이라는 게 무슨 만화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게 뭐냐면 갤럭시의 실체라는, 갤럭시가 블랙홀 중심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블랙홀은 뭐냐? 시공에 구멍이 난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블랙홀 엄밀한 무한대라는 게 실제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이 속에서는 시공이 무한대로 휘어지고 블랙홀은 시공의 패브릭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뭐 너무 그것만 해도 뭐 내가 10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그만하고,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죠? 은하, 별이 생기는 거, 별의 탄생. 별의 탄생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2천만 년 걸레가 생기는, 태양이 생기는 이 과정을 다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적외선 능력이죠. 자, 거기였죠. 가시광선은 가장 우리가 이거 보는 가시광선 딱 하면 무슨 이야기 되죠? 강합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강합성이 어떤 별에서 강합성이 일어난다. 별에서는 안 일어나겠죠. 행성에서 일어나겠죠. 혹은 위성에서 강합성이 일어나는 걸 지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나오나요? 이제 판도라 영화, 그걸 이제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별이 태양을 부설 1cm로 줄이면 그 다음 별이 300km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100만 분의 1 질량 자식이 돌아가는 게 행성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한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히 떨어진 천체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방법이 없어요. 로켓 타고 가야 돼요. 됐죠? 근데 로켓 타고 가는데 대략 뭐 4, 50년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별도. 아니, 이거는 4, 50년이 아니고 만년 단위입니다. 만년 단위. 단 강속이 한 10% 정도 달리면 4, 5년 정도 돼요. 그러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강속에 보통 가장 가까운 별이 한 5광년이 있다면 강속이 10% 붙으면 뭐 대충 알죠? 무슨 말인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왜 그 보면 전부 다 탁 이거 타도 동면에 들어가잖아요. 다 알잖아요. 몇 년 잘못해요. 그럼 이렇게 가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핵융합, 강속에 10% 달수려면 로켓 속에 핵융합을 싣고 가야 돼요. 그 정도.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지구에서 굳이 인공호수 타고 지금 기술로는 한 10,000년 동안 날아가서 그쪽에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 안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려줄게요. 어떻게 된다면요? 자, 지구가 있어요. 자, 여기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 합시다. 강합성을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강합성을 하면 강합성은 뭐냐? 광합성. 그러면 고파장대의 광은 700나노메타. 자, 빨리 할게요. 680나노메타. 여기 남겨놨어요. 이 두 파장만 쏙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구에서 저 모르는 X 행성에서 강합성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 있는 거잖아. 박테리아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생명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강합성을 하면 요 파장대만 빠지잖아. 줄어들잖아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에서 강합성은 별에서는 안 일어나고 당연히 별이 있다면 행성이 있으면 행성은 당연히 자전을 할 거 아닙니까? 자전을 하면 요 대기층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다도 요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 어떤 별이 있고 별빛을 갖고 강합성 하잖아. 우리 태양빛이 별이잖아. 태양빛을 갖고 강합성을 하면 700나노메타, 특히 700나노메타. 요 파장대가 요
요 행성의 대기층이나 바다 표층을 통과하면 없어져. 그 파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만 측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만큼 빠지니까 강압성.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요. 안 그러면 자 모든 파장이 이렇게 오는데 요 파장만 흡수하니까요. 요 파장 세 개로 또 요만큼 빠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딱 측정하면 요 파장대만큼 요것을 생명체가 강압성 빼먹었다는 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 측정인데 분해능을 느끼면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나라도 500억 동안 어마어마한 투자했습니다. 칠레에 지금 25m짜리 마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미르가 대략 10m가 맥시멈입니다. 지금은 25m짜리 만듭니다. 그러면 인공위성 쏘아갖고 그까지 안 가도 지구 표면에서 생명체가 어떤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지구 표면에서 압니다. 그 많은 게 언제 완성되느냐면 앞으로 2년 후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5년 내로 그거 다음 버전으로 30m짜리 만원경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 잘 들으세요. 앞으로 10년 내로 외계로 안 날아가고도 지구 표면에서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찾아냅니다. 지금 인류는 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가시광선을 공부하는 것은 핵심은 강압성입니다. 됐죠? 생명 전체가 강압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 자외선은 자 빨리 할게요. 태양광선은 적외선 대략 적외선 40%, 가시광선 45%. 뭐 예를 들면 자외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 이하입니다. 9%인가 내 기억에. 그래서 찾아보세요. 요게 두 개가 거의 90% 차지하고 자외선은 적습니다. 자외선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자외선에 대해서 1차원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기억납니까? 네. 저부터 1차원으로 떨어진 자외선인데 요거에서 1차원으로 떨어지는 파장 중에 121.5나노인가 요게 가장 근본적인 파장인데 가장 파장이 적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자, 요게 작게 빨리 할게요. 요게 빅뱅 때 나옵니다. 이 파장이. 빅뱅 때 나온 파장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늘어나갖고 이게 어느 영역이 되면 근적외선 영역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런데 빅뱅 때 나오는 이 자외선이 간단히 하면 지금 팽창해갖고 늘어나갖고 근적외선 영역. 자, 여기서 이 영역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주가 팽창하는 따라서 파장도 늘어납니다. 다른 에너지 안 줘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게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게 빅뱅 당시를 요거 자외선을 보면 아는데 이게 지금 파장이 늘어나 적외선을 보면 빅뱅 당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출발은 자외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외선은 잘 들으세요. 수분의 제약입니다. 수분이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대기층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00m, 2000m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만원경이 있어도 우주 초기를 연구 못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마우나케아는 4000m, 칠레 아타카마는 우리가 5000m 그거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산소통 없이 막 1시간 이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천문학자들은 3000m에서 거대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5000m까지 올라갔는데 왜 만원경이 4000m, 5000m 올라가느냐? 바로 빅뱅 당시 우주 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중요한 테마가. 그 영역은 바로 또 적외선 영역인데 그 출발은 자외선이었다. 됐죠? 그 정도. 자, X선. 자, X선이라 적고 제로공학이라고 일렀다. 제로공학은 뭐 모든 거 다잖아요. 우리 현대 우리가 보는 예를 들면 X선이 없었으면 아예 케미스트리, 화학은 현대적 과학은 사라집니다. 자, X선에서 인류를 처음 뚜껑을 연 게 뭐죠? X선이 첫 장애 홈런을 나는 게 DNA 구조를 밝혀낸 겁니다. 오메 사이언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통해서 직장이 생긴 게 아마 인류한테 한 1000만 명 이상은 이걸 갖고 묵고 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의료계에 있는 분들 다 뿌리를 찾아보면 DNA 혁명 이후잖아요. 오케이? 분자세포 생명학의 뿌리가 DNA 구조잖아요. 왓슨과 크릭 그 유명한 스토리가 왜 가능해졌냐? 자, 어떻게 되냐면요. 환자의 고름을 빼내갖고 가루를 만들어갖고 하얀 파우더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엑스레이를 쫙 쬐더니 자 보세요. 그 엑스레이를 쬐더니 뭔가 반점이 칙칙칙칙 규칙적인 반점이 찍혀나온 거예요.
알잖아요 그 이야기. 근데 왓슨이 살짝 그 옆에 그 엑스레이 실험실 옆에 살짝 갔다가 그 딱 사진 보고 인류 역사는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실험실이 어제 이야기했던 캠브리지에 있고 그 X를 연구한 사람은 그쪽에 따로 또 노벨상, X선 그 자체로 노벨상 받은 팀이 2번 노벨상을 받고 그 연구 결과 캠브리지에서 축적이 되면서 최초로 사람 고름에서 나온 그걸 파우더로 만들어갖고 X선을 쬐더니 결정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 결정 패턴 나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결정 패턴이 딱 나오면 원자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했더니 더블 헬릭스 이중나선 구조라는 탁 왓슨하고 크릭 탁 캐치하고 예, 2페이지도 안 되는 논문을 갖고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X선입니다. 그리고 X선은 뭐 다 알다시피 예, 엑스레이를 해갖고 뼈를 찍고 예, 허파도 찍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림 속에 있는 것도 밝혀내고 그 다음 또 뭐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반도체 혁명도 X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저 반도체 공학을 하면 맨 처음에 X선 디프렉션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뭐냐면 빨리 할게요. 우리 인류의 공학은 딱 3가지로 했습니다. 전자가 세계 매체 속에 이동하는 전자를 컨트롤하는 걸 현대 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전자. 이건 또 알테스 아직 좋아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문화는 전자공학을 다 해보고는 딱 3가지로 했습니다. 전자가 진공이나 공기 속, 전자가 진공 속에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걸 뭐라고 하잖아요? 이걸 방송이라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 방송 뭐 할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공 플러스 공기가 들어있는 대기 속에서. 2번째, 액체 속에서 전자의 이동을 뭐라고 하잖아요? 이걸 생명이라고 해요. 예. 고체 속에서 전자의 이동을 제어하는 걸 IT 혁명이라고 해요. 됐나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내가 내 책에 항상 강조해놨잖아. 예. 제어된 전자의 흐름이다. 딱 함정을 요약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 속에 단백질 사이로 전자가 이동하는 걸 제어해갖고 생명 ATP 모델을 다 알잖아요. 그거요. 또 뭐냐면 요 고체가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이 고체는 아무나 말하고 고체라고 적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요. 결정이라 해요. 결정구조. 그래서 모든 강물은 요 속에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강물이 아니라도 결정구조. 그러니까 결정이란 말은 뭐냐면요.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원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는 X를 딱 쏘면 그 원자의 주기적 배열의 패턴이 그림자를 점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 점을 그 입체 구조로 바꾸면 원자의 3차 배열, 원자의 3차 배열이 돌이고 뭐 모든 거잖아. 됐죠? 그래서 이 고체 속에 이게 첫 번째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전공학 하는 사람 내가 했던 전공은 반도체 속의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바로 메모리, CPU. 여러분 컴퓨터 내에 있는 모든 건 그겁니다. 간단히 해요. 됐죠? 요? 없습니다.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X선은 왜 중요하냐? 자, 우주 쪽으로 가서 X선은 왜 중요하냐 이야기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분발하지 말고 뒷이야기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세요. 지구는 꿈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꿈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됐죠? 오직 어디서 만들어내냐? 핵. 요까지 잘 됐어요. 자,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요까지는 이제 금방 이제 이해돼. 여기서 요까지 세계 파장은 딱 전자. 무슨 전자냐면 원자 핵에 구속된 전자가 춤을 추다가 내는 예, 파장이 요겁니다. 있잖아요. 요거는 자, 요거는 1점 N1으로 떨어지는 거. 요거는 N2로 떨어지는 거. 요거는 N3로 떨어지는 거. 그럼 뭐죠? N은 자, 주기표 요거 저 빨리. 자, 원자 핵이 있다면 자, N1 궤도, N2 궤도, N3 궤도. 자, 여기 1, 2, 3. 그렇잖아. 자, 요것도 떨어지잖아. 요것도 떨어지잖아. 그다음에 2층으로 떨어지 다 했죠. 그럼 이거 다 뭐 요거 건드리지도 않잖아. 털것도 안 건드렸잖아. 전자들이 저끼리 1층, 2층 왔다 갔다 했잖아. 됐죠? 그럼 요거는 세계는 뭐냐면 무조건 원자 핵이 아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에서 나오는 것이다. 됐죠? 자,
자, 요 원자핵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전자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론 볼트잖아. 가시가 그리고 온도를 바꾸면 야들 온도를 바꾸면 요 중간쯤이 만 도다요. 요점은 뭐 좀 해갖고 뭐 10만 도까지 어쩌리로 가요. 대충 알겠죠? 예. 요 세 개는 전자다. 그냥 자유전자가 아니고 원자 핵에 구성된 전자. 됐죠? 원자 핵에 구성된 전자다. 됐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진짜 1억입니다. 1억. 자, 그러면 X선하고 감마선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하고. 핵. 이때는 좀 학핵했어야 돼요. 핵. 친구들 핵. 그래서 내가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어마어마한 지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됐죠? 무조건 하고 X선하고 감마선이 나왔다면 이건 원자 핵이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X선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원자 핵이 있고 자 만약에 구리 같으면 철 같으면 26번이잖아요. 26개가 하는데 궤도가 어떻게 됐냐면 요것을 가깝고 이렇게 돼요. 요렇게 요거 N1은 요 핵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N2는 약간 N선이 이렇게 돼요. N4는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N1 궤도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요 핵에 거의 포함돼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 통과할 때 엑스레이 쓰잖아요. 그 엑스레이는 사실은 핵이 아니고 요 N1 궤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N1 궤도하고 관계 있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 N1 궤도는 우리가 저 핵물리학을 하면 요거는 원자 핵의 연장이다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핵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자 이제 명확히 좀 감마레가 나오면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핵이라 하면 돼요. 그거 왜 그런가 보여줄게요. X선은 기본 오다가 옹구스트롬입니다. 그럼 10나노메타요. 10나노메타. 자 그럼 옹구스트롬은 1옹구스트롬이 수소 원자의 지름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 핵이 있고 수소 양성자죠.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돌아갈 때 요것서 요까지가 1옹구스트롬입니다. 요것서 요까지가 0.53옹구스트롬. 수리전기 있으면 딱 풀면 맨 처음에 얻는 숫자가 요 전자하고 원자 핵 사이 거리, 양성자와 전자 사이 거리가 딱 나옵니다. 0.53옹구스트롬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원자의 수소 원자의 지름은 대략 1옹구스트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선이 옹구스트롬이란 말은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야들하고 함께 율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속성을 알려면 상대한테 엉겨 붙어야 돼. 두드러 패거나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때 그 사람 속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싸울 때 어른하고 애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힘이 비등함께 싸우잖아요. 힘이 비등함께 싸운다는 말이 뭐냐면 싸우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통해서 이 상대의 모든 물리적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의 오도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다 왔어요. 그래서 X선이 옹구스트롬 단위라는 파장이 옹구스트롬이라는 말이 결정적인 말입니다. 그 말은 원자의 세계를 원자가 모인 결정의 세계를 헤집고 들어가고 결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식으로 입체 구조를 가졌는가를 다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로공학에 거의 다 X선에 담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도 X선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막 숟가락 뭐 이런 것들 뭐 이 금속은 다 찍혀 나오잖아요. 왜 금속이 찍혀 나오냐면 금속은 다 결정이거든. 그 꼼짝 못하게 금속이 다 찍혀 나오는 원자로 결정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찍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른 건 아니잖아. 결정으로 안 된 거는 안 나와요. 이제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X선은 의료의 혁명을 일으켰고 뼈를 다 찍었고 그다음 모든 그런 거 이제 두식 카메라가 됐죠. 자 감마 그럼 자 우주에서 X선을 나오는 거는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또 새벽반 들은 사람 자 한번 넘겨주세요. 새벽반 열심히 들은 사람은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지금 7개 파장대를 암기하면 자연과학이 다 보여요. 좋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요거는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에서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쪽은 모르세요. 원자에 구성되지 않은 자유전자에서 나온다.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전자 하는 거예요. 자유전자에서 나온다.
자유전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파장이 1m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됐어요? 아,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핵심의 미술을 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구나. 네. 됐죠? 그래서 좋아요. 자, 빨리 할게요. 이게 X선부터는 어떤 양상이냐 빨리 보세요. 자, 우리 별이 세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혹별, 하나는 요렇게 해갖고, 자, 공전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거 질량주 요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는 삭삭삭 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야는 킥킥킥 이리 돈다 그랬잖아요. 됐죠? 자,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요 시스템입니다. 요 두 시스템에서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받으면서 내는 게 기본적으로 X선하고 감마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X선을 내는 거는 이쪽이 중성자선, 이쪽이 중성자선, 혹은 이쪽이 중성자선이나 요게 블랙홀. 됐죠? 또 하나는 이게 레드 자이언트, 적색외선, 적색외선이나 이게 백석외선. 요 세 가지 섰답니다. 자, 됐어. 수고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기 흘러내려서. 이건 다 넘기면 돼요. 네, 네. 자, 이거 천문학의 가장 핵심을 좀 다 파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밤하늘 별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별, 두 개 상승으로 되어 있는 별. 그래서 밤하늘의 천문학의 비밀이 다 밝혀진 거는 혼자 있는 거는 뭘 측정할 수가 없어요. 내놓는 게 없어요. 빛밖에 안 내놓아요. 그런데 두 별이 공전하는 과정에서는 물질을 빨아들이고 다시 내뱉고 공전 주기가 달라지고 온갖 현상입니다. 그걸 지구에서 다 측정할 수 있어요. 항상 지구 속은 몰라도 별의 상호관계는 지문처럼 명확히 드러나요. 오는 게 빛 하나로 다 분석합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우리 태양계는 뭐냐면 지구가 있고 요게 좁산화로 바뀐 거예요. 요 하나가 다 분해돼 갖고 수금지가 요 좁산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고 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요. 이제 여러분 핵변환, 그때 방사선. 자, 시간 얼마나 지났어요? 1시간 딱 지킬게요. 1시간 됐습니다. 1시간 됐어요? 더 하면 내가 뭐 또. 좀 하시죠. 힘들어요. 지킬게요. 자, 그러면 3분만 쓸게요. 마무리해 줄게요. 저 5분 하라고. 잘 들어. 그러니까 5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또 막 얼굴 표정 보면 1시간 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 맞춰야 될지 몰라갖고 내가 이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새벽반, 내일 새벽반을 넘길 테니까 내가 맥시멈 3분, 5분 정도가 쓸게요. 좀 마무리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액면 그대로 미니멈 10억짜리입니다. 다른 자연각 잡다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적어놨는 거 있죠. 일단 이거를 매일 잡으세요. 오늘 봤잖아. 이 사람이 지금 20억 정도 이렇게 전파된 게 뭐죠? 매일 5번. 예, 무릎 꿇고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알라는 위대하다. 뭐 몇 마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몇 개를 갖고 매일 5번을 평생 한번 해보세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 당할 게 없어요. 내가 알았어. 옛날부터 알았어. 이슬람하고 하면 안 돼. 매일 5번을 해보세요. 긴 이야기 말고 짧은 이야기를. 알라는 위대하다는데 나중에 그래 목숨 안 내놓겠어요, 여러분들? 알라는 위대하다는데 또 한번 해볼까요? 알라는 위대하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알라는 위대한데 뭐 무슨 소리 하냐? 알라는 위대한데 뭐 무슨 알라는 위대한데 해보세요. 브레인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걸 갖고 먼저 세계를 지금도 세계를 휩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레이티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나레이티브는 뭐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가장 몰라몰라 할 때 세례되기 가장 좋을 때 5살부터 10살까지 그 예외 없이 다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뭐 고동한 사고 그런 거 없어요. 단순하고 명확한 걸 매일 이야기하면 그게 실제화되어버려요. 제발 잡다한 생각 하지 마세요. 단순한 건 이런 거 이런 걸 이걸 내가 최근 초과 학습이라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부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감마레이는 100% 핵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핵변환, 핵융합, 핵이 들어가는 말이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무조건 감마레이 하면 무조건 터렛 하면 돼요. 됐나요? 감마레이는 온도로 하면 거의 100만 도예요. 그러니까 물 분자를 어떻게 쪼갰나 했죠?
야, 다시 물 분자 쪽에는 빨리 다시 하면 좋겠어. 이거 하나로 끝나요. 예. 이렇게 쪼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쪼개려면 100만 도 정도 온도가 있어요. 이렇게 안 쪼개져요. 보통. 이게 방사선. 이거 바로 암을 만드는 죽음의 물문이에요. 그래서 핵변화 속에서 대규모로 나오는 게 간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몇 달 전에 우리 그 경주 학습탐사 양승자 가속기 갈 때 그날 내가 밤에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핵변화, 우라늄 하나가 변환하면 에너지 나오는 걸 다 숫자로 이야기해 줬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나오는 게 간말이가 거의 뭐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알죠? 10메가 1 일렉트론 볼트가 만도니까 10메가 일렉트론 볼트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하면 돼요. 억도입니다. 억도. 그래서 원자폭탄 하면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자, 요약하면 자, 이 모든 것도 지금 나레이티브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나레이티브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자아가 단절이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고 다른 걸 하면 이제 이거 해보면 아는데 말할 때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자아가 작동 안 하는 겁니다. 자동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학습 탐사에 24번째 중에 가장 만족해요. 학습 관점에서도 만족하고 화학 관점에서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이번 학습 탐사를 하나의 나레이티브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나레이티브? 80명 정도 일부러 꺼버리는 것 같아요. 자, 손을 꺼버렸어. 5분이 안 됐어. 자, 마지막 광고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내년도에도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내가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자연과학을 그 20년 동안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이제 어느 정도 중간 단계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 인간의 이야기들, 인문학 쪽으로 들어가는 첫 교도부가 세계사입니다. 그 세계사는 저한테 허용된 시간이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첫 문을 열었고, 그래서 첫 문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80명 이전에 70명을 호주로 인수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학습을 좀 했는데, 이번 80명을 통해서 가능성, 확실한 가능성을 봤어요. 이 정도 퀄리티로 만약에 내년도 노마 그 다음 해까지 하면 유럽사는 다 끝날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